취소요? 말도 안 돼. 전액 취소 처리됐습니다. 이제 아셨죠? 누가 베풀고 있었는지. 언니 신우이 재혼인데 설마 이코노미석 태워서 망신 주려는 건 아니시죠? 비즈니스석 왕복에 5성급 스위트룸 정도는 해주셔야죠. 우리 집안 체면이 있으니까요. 푼돈 좀 번다고 아까워하지는 마세요.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 VIP 라운지 한복판. 두 아이를 둔 가장인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시작한 채널인데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희 가족에게 희망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신우이 오제이의 붉게 칠한 입술에서 쏟아진 세 마디가 고급 디퓨저 향이 은은히 감돌던 공기를 단번에 서늘하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중앙 냉방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어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낮은 목소리로 담소를 나누던 주변 여행객들의 움직임이 누군가 리모컨으로 정지 버튼이라도 눌러놓은 것처럼 일제히 멎었습니다. 수십 개의 시선이 제 뒷덜미에 촘촘히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과 경멸, 그리고 뜻하지 않게 발견한 구경거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한 눈빛들이었습니다. 저는 천연 가죽 소파에 깊이 몸을 묻은 채 얼음이 가득 담긴 유리잔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손가락 마디를 타고 흘러내려 발밑에 최고급 양목 카펫 위로 툭툭 소리 없이 떨어지며 짙은 얼룩을 그려냈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시어머니 박순자 권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턱을 꼿꼿이 쳐들고 쿠션 팩트를 두껍게 얹은 얼굴은 방금 딸과 함께 쏟아낸 독설에 스스로 취한 듯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옆자리 안사돈이 일부러 들으시라는 듯 목소리를 한 단 더 높이시며 푼돈 좀 번다고 유죄 떨지 말라고 당신 아들이 월급 통장을 맡기지 않았다면 제가 무슨 수로 3천만 원을 단번에 쓰겠느냐며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연매출 300억 규모의 한식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전국 42개 지점과 직원 200여 명의 생계를 어깨에 짊어진 저는 이 라운지 안에서 순식간에 아들 월급에 얹혀 사는 여자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안사돈이라는 분은 본차이나 찻잔을 우아하게 들어올린 채 알듯 말듯한 비웃음을 머금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마치 돈으로 환심을 사려다 오히려 제 격을 드러내버린 가엾은 여자를 감상하듯 그렇게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신우이 발치에 놓인 커다란 명품 캐리어 3개. 지난주 백화점에서 제 카드로 긁어들인 한정판이라는 그 물건들이었습니다. 귓가에서 날카로운 이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고 한번 수축할 때마다 숨이 턱 막히는 쓰라림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손끝만은 놀라울 만큼 차갑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유리잔을 조용히 테이블에 내려놓고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여행사 애플리케이션을 열어 탑승까지 남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57분. 충분했습니다. 3,200만 원짜리 지중해 크루즈 패키지 예약 상세 화면 아래 전액 수수료 차감 후 전 일정 취소 버튼이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화면 위에 엄지를 살짝 얹어둔 채 저는 21번 천천히 골랐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희미하게 위로 올라가는 것을 저는 스스로 느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켜켜이 쌓여온 이 긴 굴욕의 마지막 장면이 비로소 이제야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입꼬리에 남아있던 그 희미한 미소가 채 가시기 전에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덮어 핸드백 안쪽으로 조용히 밀어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저들이 스스로의 입으로 자신들의 무덤을 파도록 기다려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저 한정숙이라는 사람은 30도 채 되기 전에 을지로 뒷골목에서 6평짜리 백반집 한 칸으로 장사를 시작해 지금의 전국구 한식 프랜차이즈 본사를 일궈낸 사업가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세상을 등지셨고, 어머니는 시장통 떡집에서 새벽 4시부터 팥을 치대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 참기름 한 방울의 가, 밀가루 한 포의 땀을 몸으로 아는 사람. 그것이 저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문장이었습니다. 오재혁이라는 남자를 처음 만난 것은 40고개를 훌쩍 넘어서였습니다. 구청에서 토목 설계를 담당하는 7급 공무원. 월급 340만 원, 평범한 인상, 조용한 말투. 눈에 띄는 구석은 하나도 없었으나 허세가 없다는 점이 오히려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업을 하며 스쳐 지나간 남자들은 대부분 제 통장 잔고부터 계산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재혼이었고 결혼식도 생략했습니다. 가족이라 부를 만한 이가 이미 제 곁에는 남아있지 않았고 그쪽 식구들은 만나지 않을수록 좋을 것 같다는 예감이 그때부터 희미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마포의 아파트는 결혼보다 훨씬 오래전에 제가 현금 한 장 한 장을 모아 전액 일시불로 사둔 단독 명의의 집이었습니다. 일산의 전셋집 역시 회사 명의의 사택으로 따로 마련한 곳이었고 그 보증금 역시 저의 회계장부 위에서만 움직이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박순자 권사님이 다니시는 그 극성스러운 교회 여전도의 모임 안에서 제 남편은 하늘이 내린 공직자 국가의 동량이라는 과장된 수식어로 점차 둔갑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새 아들 월급에 기대어 집에서 빈둥대는 팔자 좋은 안 사람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자리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난해 추석의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날 서울에는 으슬으슬한 가을비가 종일 내렸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시댁의 비좁은 부엌 타일 바닥에 무려 9시간을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동태전, 호박전, 동그랑땡, 두부부침, 산적. 차례상에 오를 모든 전은 오직 제 손끝에서 나왔습니다. 튀겨진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과 앞섭에 지독하게 들러붙었고 허리가 끊어질 듯해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가 교자상에 둘러앉아 제가 미리 사다 놓은 최고급 한우 꽃등심을 구워 먹으며 텔레비전 속 추석 특집 프로그램을 보고 깔깔 웃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전 소쿠리를 들고 거실로 나간 순간 권사님은 저를 싸늘하게 흘겨보시며 손이 얼마나 굼뜨면 전 하나 제대로 못 붙이느냐고 그러면서 바깥에서는 도대체 무슨 수로 밥벌이를 하고 있는 거냐며 혀를 차셨습니다. 그날 밤 몸 구석구석에 밴 기름 냄새를 씻어내려고 새벽까지 샤워기를 틀어 놓았던 일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즈음부터였습니다. 남편이 밤마다 욕실 문을 꼭 닫고 안에서 전화를 받기 시작한 것이 어딘가 떨리는 낮은 목소리가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에 겨우 묻혀 쓰러져 가던 그 기묘한 밤들을 저는 애써 외면하며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운지의 낮은 조명 아래 저는 다시 한번 스마트폰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약 앱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잠들기 직전 우연히 발견하고 말았던 한 장의 게시물을 저는 굳이 한 번 더 눈에 담아야만 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금의 망설임도 남지 않도록 말입니다. 하루 전 밤이었습니다. 50통 가까운 업무 메일의 답장을 마치고 침실 스탠드 아래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신우이 오제이의 개인 계정이 우연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손끝이 먼저 화면을 눌렀습니다.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던 그 계정이 어찌된 영문인지 그 몇 시간 동안만 공개로 풀려 있었던 것입니다. 짧은 오차, 아주 작은 어긋남. 그러나 그 한 번의 어긋남이 제가 지난 3년 동안 애써 외면해 온 모든 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피드 가장 위쪽의 최신 게시물. 비행기 좌석 배치도 위에 비즈니스석 두 자리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스크린샷이 먼저 떠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한정판이라는 명품 캐리어 3개가 호텔식 대리석 바닥 위에 가지런히 놓인 사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진 밑에 달린 한 줄의 문장. 올케라는 사람이 돈 좀 번다고 요새는 지독히도 떠는 편인데 덕분에 이번에 크루즈 비즈니스를 공짜로 타게 되었다는 내용. 속으로는 아까워서 밤마다 이불을 걷어차며 울고 있을 거라는 조롱. 제 몸에 새겨지듯 한 글자 한 글자가 박혀 들어왔습니다. 그 문장을 처음 마주한 순간의 감정을 저는 지금도 정확히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분노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차가웠고 슬픔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투명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심장 위에 얇은 유리판을 한 장 올려두고 그 위에서 천천히 무거운 쇠공을 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깨지지는 않지만 언제든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예감. 바로 그런 감각이었습니다. 댓글란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신우이의 친구들로 보이는 계정 여럿이 언니가 재벌이라며 이 정도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신우이 본인이 남긴 대댓글이 박혀 있었습니다. 재벌은 무슨 식당 몇 개 하는 정도인데 어머니 아니었으면 애초에 오빠랑 결혼도 못했을 여자라는 내용. 그 문장 끝에 달린 웃음 표시 3개가 가장 오래 제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스탠드 불을 끄고 천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을 따라 자동차 불빛들이 길게 꼬리를 물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제 집, 제 침대, 제가 일궈낸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마치 제가 이 집의 세입자이자 그 집안의 식모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취급받아왔다는 사실이 비로소 온몸으로 체감되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잠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 4시쯤 저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지난 3년 동안의 통장 내역을 한 장 한 장 프린트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 이름으로 나간 카드 결제,
권사님, 교회 건축 헌금, 시댁 명절 경비, 병원비, 차량 수리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지출 사이사이에 제가 도무지 기억해낼 수 없는 현금 인출 기록이 일정한 간격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새벽 시간대, 대부분 남편이 욕실 문을 닫고 안에서 전화를 받던 바로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 여행은 단 한 번의 이륙도 결코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라운지의 냉기가 한층 더 깊게 파고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권사님의 독설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제 쪽으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였습니다. 며느리라는 것이 친정 엄마 노릇까지 해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며 시누이 재혼에 보태준 3천만 원은 그저 최소한의 성의일 뿐이라는 말씀. 거기에 슬쩍 얹히시는 한마디까지. 돌아오는 겨울 전에 아들 명의로 아파트 한 채쯤은 더 돌려놓는 것이 집안의 예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속으로 셈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이 집안으로 조용히 흘러들어간 돈, 시누이의 전 남편과의 이혼 합의금 일부, 권사님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시댁 보일러, 교체 비용, 거실 장판 공사 비용 그리고 시누이가 중고차 대신 들여놓은 수입 세단의 잔금. 그 액수들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꼽아 한 줄로 늘어놓아 보았습니다. 합이 1억을 훌쩍 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에게 고맙다는 말이 단 한 번이라도 돌아온 적이 있었는지 기억의 서랍을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끝끝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아주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라운지 중앙의 원형 스탠드바, 한쪽 벽면을 차지한 대형 수조 속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열대어대, 출국 게이트 안내판에 떠오른 전자시계. 오전 11시 22분. 탑승 수속까지 남은 시간이 어느덧 42분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적절한 때였습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때. 저는 핸드백 속에서 다시 한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단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여행사 앱의 예약 상세 화면 하단,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표시된 전 일정 취소 버튼. 손가락이 화면을 짧게 눌렀습니다. 수수료 전액이 차감되며 환불이 불가하다는 경고창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예. 한 글자, 한 번의 두드림이었습니다. 화면이 잠시 하얗게 깜빡이더니 곧 취소가 완료되었다는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와 동시에 문자 메시지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카드사의 승인 취소 안내, 여행사의 확정 통보, 항공사의 좌석 해제 공지. 3,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깨끗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엎어놓고 얼음잔을 들어 한 모금을 천천히 머금었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간 차가움이 가슴 한복판에서 기분 좋은 저릿함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로부터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라운지 입구 쪽에서 항공사 직원 한 분이 예약 명단을 손에 든 채 우리 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직원은 시누이의 이름을 공손히 확인한 뒤 한 박자 고개를 갸웃하시더니 결제자 본인의 요청으로 조금 전 전액 수수료 차감 후 전 일정이 취소되어
더 이상 탑승 수속 진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전달하셨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권사님의 표정이 그보다 반박자 늦게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신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재차 확인을 요구했지만 직원의 대답은 차분하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결제자 본인의 의지로 이루어진 정식 취소이므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우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명품 캐리어 3개 사이로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짐승이 우는 듯한 울음소리가 라운지의 고요를 거칠게 찢어 놓았습니다. 라운지 안의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화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향해 쏟아지던 시선이 이제는 온전히 저들 모녀에게로 꽂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음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라운지 문이 뒤에서 스르륵 닫히는 그 소리가 제가 지난 3년 동안 가장 듣고 싶었던 단 하나의 소리였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도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의 부재중 통화가 37통, 신우이가 보낸 격앙된 문자 수십 통, 그리고 뒤늦게 상황을 전해 들은 남편 오재혁의 다급한 메시지 수백 줄. 저는 그 어느 것에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강의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검고 반듯한 수면 위로 오후의 햇살이 금박 조각처럼 부서져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포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일부러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해 있을 시간, 그리고 혹여 권사님과 신우이가 쳐들어와 있을지도 모를 그 시간대를 피해 저는 회사 사무실에서 몇 시간을 더 머물다 들어왔던 것입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의외로 고요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 남편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놓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저는 눈으로 확인하고도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저는 짧은 목례만 남기고 곧장 드레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손길로 옷을 갈아입고 세면대에서 가볍게 얼굴을 씻어낸 뒤 침실 스탠드를 켠 채 두꺼운 책을 한 권 펼쳐들었습니다. 활자는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의 모든 감각은 거실 너머, 그리고 조금 뒤 분명히 들려올 어떤 소리를 향해 한껏 곤두서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가는 기척이 전해졌습니다. 슬리퍼가 마룻바닥을 스치는 낮은 소리, 그리고 잠시 후 욕실 문이 조심스럽게 닫히는 소리, 환풍기 돌아가는 소음 아래로 남편이 통화를 시작하는 낮은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소리에 온 신경을 모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피로가 아닌 노골적인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간곡히 부탁하듯 몇 번이고 머리를 숙이는 듯한 어조. 형님이라는 호칭이 반복해서 등장했고 이자, 원금, 기한 같은 단어가 그 사이사이에 조각조각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분명히 들린 낯선 남자의 이름. 최영수. 저는 조용히 책을 덮고 스탠드를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래 참아왔던 한숨이 천천히 새어나왔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희미하게만 감지해 왔으나 애써 외면해왔던 무엇인가가 마침내 분명한 형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욕실 환풍기 아래에 숨겨진 남편의 비밀. 통장의 새벽 인출 기록. 신우이가 제 카드로 긁어들인 한정판 캐리어들. 그리고 일산 전셋집 계약서를 분실했다며 얼버무리던 남편의 그 어색한 눈빛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퍼즐 위로 한 장의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욕실에서 나와 다시 침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등을 돌려 눕고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이불 자락을 조심스럽게 끌어올려 제 어깨 위를 덮어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작은 온기로 느껴졌을 그 손길이 그날 밤만큼은 낯선 사람의 손처럼 서늘하고도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대표실에 도착한 저는 창가에 블라인드를 내리고 곧바로 자문 변호사 김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떤 사족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전 계좌 입출금 내역과 일산 전셋집 등기부등본, 그리고 최영수라는 이름으로 움직이는 금전거래가 있다면 그 흐름까지 조용히 확인해 달라는 용건뿐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끝에서 김 변호사님은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오늘 안으로 움직이겠다고 답하셨습니다. 통화를 끊은 뒤 저는 사무실 통유리창 앞에 한참을 서서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엇인가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 전셋집 보증금이 사라졌습니다. 정확히는 지난해 여름부터 석 달 간격으로 총 5번에 걸쳐 전액 인출되었습니다. 위임장 서명은 사모님 필체가 아닙니다.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차분하게,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 돌을 내려놓듯 무겁게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대표실 책상 앞에서 만년필을 쥔 채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늦가을의 마른 은행잎이 허공을 뱅글뱅글 돌며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5억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소리 없이 되울렸습니다. 저는 곧장 모든 일정을 비우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증거 서류들이 빈틈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위조된 위임장 사본, 공증 대리인의 확인서, 그리고 일산 전셋집의 집주인 되는 분이 직접 작성해 주신 경위 진술서까지. 김 변호사님은 안경테를 한번 고쳐 쓰시고 그 가운데 한 장의 종이를 제 앞쪽으로 조용히 밀어주셨습니다. 수기로 작성된 차용증 사본이었습니다. 차주의 이름은 오재혁, 대주의 이름은 최영수, 금액은 원금 3억 5천의 이자 포함 상환 예정 금액 4억 8천만 원. 상환 만기일은 이미 2달 전으로 지나 있었습니다. 종이 아래쪽에는 붉은 인주로 찍힌 남편의 도장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도장의 형태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결혼 첫 해 제가 남편에게 선물했던 소나무 조각이 새겨진 그 손때 묻은 도장이었습니다.
귓가에서 다시 한번 이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나 배신감이라는 평범한 단어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훨씬 더 차갑고 정제된 감정 하나가 가슴 한복판에서 또렷하게 형체를 갖추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심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결혼을 한 걸음도 끌고 가지 않겠다는 되돌릴 수 없는 결심. 김 변호사님은 다음으로 시어머니 되시는 분의 농협 통장 사본을 꺼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2년 사이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입금이 매달 평균 500만 원씩 꾸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 입금 일자가 놀랍게도 남편이 새벽 시간대에 저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날짜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돈을 꺼내 권사님께 흘려드리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일정한 주기로 마치 세금을 납부하듯 성실하게 말입니다. 마지막 서류는 가장 서늘했습니다. 시댁본가 안방에 놓여 있는 그 붉은 작의 금고. 그 안에 현금 약 6천만 원 상당이 보관되어 있다는 첩보였습니다. 정보원은 권사님과 같은 교회에 출석하시는 오래전 저의 은혜를 입으신 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수년 전 제가 조용히 병원비를 보태드린 일을 잊지 않고 계셨던 그분이 참아두고 볼 수 없다는 문자를 먼저 보내오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다시 제자리에 정리한 뒤 김 변호사님께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의 재산에 관한 모든 방어선을 세워달라고. 단독 명의의 마포 아파트, 회사 지분, 상표권, 가맹점 계약서 일체에 대한 완벽한 보호 조치를 취해 달라고. 그리고 남편에게는 그 어떤 기미도 내비치지 말아달라고 말입니다. 김 변호사님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시고는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법의 속도로 움직여 주십시오. 그 짧은 문장이 그날 제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오래 참아왔던 긴 숨을 한번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참기의 시간은 오늘로 끝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종류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마포 아파트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7번. 초인종 아래에서는 가죽 구두 밑창이 현관 타일을 거칠게 차대는 소리가 함께 들려왔습니다. 저는 침실에서 천천히 가운을 걸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 오재혁은 이미 소파 위에서 파랗게 질린 얼굴로 두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황급히 눈을 피했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에는 체격이 건장한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의 얼굴이 유독 낯이 익었습니다. 최영수라는 이름을 몇 달 전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본 적이 있었고 작년 가을에는 남편의 고향 친구라며 우리 집 거실에까지 잠시 들른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평범한 부동산 중개인 행색이었는데 지금은 눈빛부터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폰 수화기만 들고 차분한 목소리로 지금 이곳의 모든 음성은 녹음되고 있음을 먼저 알렸습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니 지금 당장 경찰에 함께 연락드리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화면 속 세 남자의 표정이 흠칫 굳었습니다. 최영수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서 사모님 남편분이 지신 빚이 4억 8천이라는 점을 또박또박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채무는 제 명의와 아무런 법적 관련이 없으며 모든 문제는 오재혁 본인과 대주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하실 일이라고 말입니다. 최영수는 잠시 입을 다물더니 표정을 누그러뜨리며 다른 제안을 꺼냈습니다. 조용히 현금 3억만 건네주시면 이 일을 여기서 깨끗이 덮어드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통화 내내 처음으로 터진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화기에 대고 한마디만 돌려드렸습니다. 지금 이 대화의 전문은 오늘 오전 중 담당 경찰서에 증거 자료로 제출될 것이며 이후 회사 법무팀을 통해 정식으로 공갈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세 남자는 잠시 서로를 돌아보더니 거칠게 돌아서 사라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구둣발 소리가 완전히 잦아든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현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미안하다고. 자신이 무슨 정신으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미안함보다 구해달라는 애원이 훨씬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 박순자 권사님이 예고도 없이 우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시누이 오제이까지 함께였습니다. 권사님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일 셈이냐. 며느리라는 것이 남편 빚 하나 감싸주지 못해서야 사람 구실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호통이었습니다. 시누이는 한술 더 떴습니다. 언니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날 지경이라며 엄마한테 이 무슨 불효냐고 제 어깨를 붙잡고 흔들어 대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흘려보낸 돈의 무게가 그 손끝의 무례함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두 분을 거실 소파에 앉혀드린 뒤 녹음기를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지금부터 두 분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기록될 것이며 추후 법정에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안내였습니다. 권사님의 얼굴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는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분들의 그 기세등등한 목소리가 실은 얼마나 얇은 유리 같은 것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두 분이 황급히 떠나신 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남편은 안방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은 채 한동안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저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옷장 가장 안쪽에 놓여있던 남편의 낡은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남편이 회사 업무 자료라며 저의 손길을 유난히 피하게 해왔던 그 가방이었습니다. 지퍼를 열자 서류 더미 아래에서 낡은 누런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봉투 안에는 손때 묻은 차용증 7장이 차곡차곡 접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한 순간 저는 한동안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오래된 차용증의 작성일은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1년 이상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있었습니다. 결혼 이전부터 남편은 이미 여러 곳에 빚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총액을 대략 합산해 보니 오늘 새벽 현관에서 확인한 4억 8천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숨겨진 원금만 따져도 7억에 가까운 규모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지난 3년이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의 재혼은 남편에게 있어 단순한 인생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한 사람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연매출 300억대 기업을 이끄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남편에게 자신의 빚더미 전체를 조용히 덮어줄 거대한 방파제를 얻는 일과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사랑받고 있다 믿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실은 그저 돈이라는 하나의 기능으로 소비되어 왔을 뿐이었음을 그제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차용증을 한 장 한 장 스마트폰 카메라로 정성껏 촬영해 두는 동안 제 손끝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순간을 제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다만 그 예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 그날 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현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셔츠 앞섭이 눈물과 콧물로 뒤섞여 얼룩져 있었고 목소리는 젖은 솜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한 3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자신을 구해달라는 애원. 무릎으로 기어와서 제 발치를 붙잡고 놓지 않는 그 손. 예전이었다면 심장이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를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이미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딱 한마디만 전했습니다. 3년의 정은 당신이 먼저 서랍 속에 묻어둔 그 종이 7장 아래에서 이미 오래전에 썩어 사라진 지 오래다고. 남편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울음을 등지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조용히 잠갔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님께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단 6글자였습니다. 몇 초도 채 지나지 않아 답장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책상 위의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빗소리가 유난히 차분하게 귀를 감싸왔습니다. 이 지난한 결혼 생활의 마지막 페이지가 이제 한 장 한 장 조용히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가정보호 관련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바로 다음 날 남편은 예상대로 회사 본사 사옥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저의 영역 안에서 저의 방식대로 그를 한 번 더 만날 수 있도록 일부러 출입증을 회수하지 않고 남겨둔 자리였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스스로의 손으로 직접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1층 대리석 로비에 나타난 남편의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바라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단 며칠 사이에 얼굴은 해쓱하게 여위어 있었고 광대뼈 아래로는 거무스름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셔츠 깃은 구겨진 채 누렇게 얼룩져 있었으며 한때 반듯하게 넘겼던 머리카락은 손으로 헤집어 놓은 듯 제멋대로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출입문 회전 도어를 통과해 들어오는 그의 발걸음마저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사회 회의를 막 마치고 2층 계단을 내려오던 참이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짙은 감색 정장, 그리고 굽이 한 뼘 높이로 솟은 검은 하이힐. 평소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차림이었습니다. 로비의 유리 천장으로 쏟아져 내리는 정오의 빛이 그 자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대리석 바닥 위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양손을 맞잡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가 소리내어 애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한 번만. 일산 보증금 5억만이라도 돌려주면 평생 집 앞을 쓸고 닦으며 살아도 좋다는 말. 자신의 어머님까지 함께 오시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게 하겠다는 말. 우리가 함께 나눈 3년의 세월을 제발 한 번만 돌아봐 달라는 말. 그의 이마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쿵, 쿵 소리내어 연거푸 찧었습니다. 둔탁한 울림이 로비 천장 높이 뻗은 공간을 따라 텅, 텅 기둥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로비를 지나던 분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이 광경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지하 1층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마치고 올라오던 직원들까지 엘리베이터 홀 근처에 둥글게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갔지만 이번에 쏟아지는 시선들은 오롯이 바닥에 엎드린 저 남자 한 사람만을 향해 꽂히고 있었습니다. 3주 전 인천공항 라운지에서의 구도가 지금 이 자리에서 완벽한 거울상이 되어 제 앞에 다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요 없는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어 하이힐의 뾰족한 앞코로 바닥 위 그의 손등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아프게 밟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단단하게 고정하듯 무언가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듯 그 자리에서 한 박자만큼만 머물러 두었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숨을 헐떡이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 같은 것이 그 순간 소리 없이 꺾여나가는 모습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는 발을 거두고 보안팀장을 불렀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팀장님이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와 90도로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저는 짧게 지시했습니다. 본 사옥 반경 100m 이내로 이분이 다시 접근하는 순간 업무 방해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 주시라고 말입니다. 덩치 큰 보안 요원들이 남편의 양팔을 단단히 붙들어 정중하되 확고한 손길로 그를 출입구 바깥까지 인도해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며 로비의 광경이 서서히 저의 시야 바깥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거울처럼 반짝이는 엘리베이터 내벽에 비친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놀랍도록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단 한 방울의 눈물 자국도, 단 한 줄의 흔들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서울가정법원의 최종 판결문이 제 손에 도착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명백히 남편에게 있음을 분명히 적시해 주셨습니다. 사체 채무를 고의로 은닉한 점, 배우자 명의의 전세 보증금을 위임장을 위조해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한 점, 혼인 이전부터 존재했던 다에게 채무를 혼인 과정에서 철저히 숨긴 점, 이 모든 사항이 하나하나 판결문 안에 또렷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판결은 즉각적인 이혼이었습니다. 남편이 요구한 재산 분할 청구는 전면 기각되었습니다. 위자료로는 3억 원이 저에게 지급되도록 결정되었으며 위조 위임장과 관련한 별건 형사 고소는 남편에 대해 실형에 준하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권사님은 장기간에 걸친 현금 은닉과 허위 자산 축소 혐의로 함께 조사를 받게 되셨고, 자개 금고 속 현금 6천만 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저에게로 회수되었습니다. 저는 마포 아파트, 일산 전셋집 보증금 5억 원, 회사 지분과 상표권, 그리고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낸 이름 한정숙, 석자를 단 한 푼의 손실도 없이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남편 오재혁은 공무원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20년 가까이 지켜온 그 자리가 결국은 그의 손으로 직접 허물어낸 결과였습니다. 시댁 가족분들에 대한 이후의 소식은 조용한 경로로 간간히 제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관악구 외곽 언덕길에 오래된 반지하 방 한 칸에 세 식구가 함께 몸을 의탁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한동안 다니시던 교회 여전도회를 스스로 그만두셨고, 시누이 오재인은 준비해 두었던 재혼을 예비 신랑 측에서 먼저 파기하는 바람에 결국 무산되었다 들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당당하게 들어올리시던 목소리와 제 카드로 긁어드렸던 한정판 캐리어들의 무게가 결국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된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지금 모습을 일부러 확인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미 저의 시간은 저분들의 시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 지 오래였기 때문입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본사 사옥 꼭대기층의 옥상 정원에 조용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나무 식탁 위에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 즐겨 쓰시던 하얀 도자기 찻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위로 얕은 김이 하늘하늘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시장 떡집 아궁이 앞에서 팥을 치대시며 평생 모아두신 옛 인생의 그 쌉싸름한 냄새가 오늘따라 유난히 또렷하게 코끝에 와 감겼습니다. 멀리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노을빛에 부드럽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강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유유히, 그러나 조금도 서두르는 기색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들고 오래 참아왔던 긴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지난 3년은 긴 밤이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목소리를 낮추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이름을 반쪽으로 접어두었던 그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법과 증거와 기록이라는 가장 정직한 무기들을 차곡차곡 준비했을 뿐입니다. 쌀 한 톨의 무게를 아는 사람에게는 결국 쌀 한 톨의 정직함이 가장 강한 힘이 된다는 것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배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난간으로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바람이 머리칼을 부드럽게 흩뜨려 놓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시간,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이름 석자 위로 뜨는 해를 온전히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 끝자락에도 오늘의 저처럼 고요하고 환한 햇살 한 조각이 꼭 함께 머물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